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사랑입니다. 전 시간에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1편을 내보냈는데요. 오늘은 키치와 공포의 권력이라는 부제목으로 2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1부와 5부에서는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2부와 4부에서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편에서 사비나가 토마시와 정사를 가질 때마다 중산모를 쓰는 것과, 그리고 테레자가 토마시의 아파트를 처음 찾았을 때 안네 카레리나라는 소설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과 정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방황하는 토마시,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화해 가능성을 두고 고뇌하는 테레자, 그리고 사비나와 테레자 사이의 긴장관계와 연민, 그리고 우연의 새들에서 필연과 주술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테레자, 반면에 똑같은 우연의 새들에서 인생의 무거움을 느끼는 토마시의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3부, 6부, 7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사비나와 프란츠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인생관의 간극에 대한 내용이고요. 6부 대장정은 베트남에 의한 캄보디아 공산화에 반대하는 저항 행진을 말하는데요. 프란츠가 이 대열에 참가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6부 대장정은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 운동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은 혐오 대상을 무조건 배제하는 키치와 공산주의 키치, 그리고 자본주의 키치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에토스와 기존 질서의 숭배, 그리고 숭고함을 일거에 가치 없게 만드는 위선과 비루함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부는 토마시와 테레자가 시골에 가서 생활하는 것으로서 무거움과 가벼움의 화해가 성취되었을 때 토마시와 테레자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3부는 그 부제를 구태여 정한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존재의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부의 이해받지 못한 말들과 6부의 대장정은 주로 사비나와 프란츠에 대한 얘기로 짜여져 있는데요. 그 대주제는 뭐냐면은 키치입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체코라는 공산국가의 키치와 아버지의 극단적인 통제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 서유럽에서 자라나고 어머니와 같은 희생과 정절을 간직한 여인을 찾는 이 프란츠 사이에는 어떠한 기표도 상호간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관, 그리고 충실과 배반의 개념, 빛과 어두움을 추구하는 방식, 데모와 행진에 대한 견해,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산책에 대한 서로 간의 차이점, 그리고 진실 속에 살기에 서로 다른 이 개념들, 이 어떠한 기표들에 대해서도 서로의 견해의 일치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전편에서도 한 얘기인데요. 사비나가 토마시와 정사를 갖기 전에 속옷 차림에 중산모를 썼는데 그 중산모자는 권력을 의미하고 속옷은 그 반대로 관능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마시와 사비나에게 이 같은 차림은 여자에 대한 남자의 폭력 행사와 이 폭력에 동의하는 관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정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사실 사비나는 정사 전에 항상 중산모를 쓰고 속옷바람으로 토마시 앞에서 포즈를 취하면 매번 다른 성적 흥분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비나에게 중산모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산모는 할아버지가 남긴 기념품이었으며 또 토마시와 에로틱한 게임에 사용하는 액세서리였고
자신만의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비나에게 이 중산모는 할아버지의 자취이기도 하고 매번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북돋우는 감정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프란츠는 토마시와는 달리 이런 차림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중산모는 사비나에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강바닥이었다. 그리고 같은 물에 두 번 손을 담그진 않는다. 중산모는 강바닥이었고 사비나는 매번 다른 강물, 즉 다른 의미론적 강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즉 같은 대상이 매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성적 체험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죠. 반면에 이 사비나가 프란츠 앞에서 중산모를 썼을 때 이 프란츠는 마치 누군가가 미지의 언어로 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불편함과 당혹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상상한 그 희생적인 어머니의 충실함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란츠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했으며 희생적인 어머니의 충실이 모든 덕목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프란츠는 의도적으로 그 어머니의 정조와 충실함을 사비나에게 자주 얘기를 했고, 이 같은 행위는 사비나가 자기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사비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은 fidelity, 충실함이 아니라 바로 betrayal, 배반이었던 것입니다. 사비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남녀 간의 사랑도 금지당했으며 또 체코라는 공산주의 국가 역시 자기가 그리고 싶어 했던 피카소와 종교화를 금지했고요. 오직 사회주의적 사실화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프라하 출신의 싸구려 배우와 결혼한 이유는 오로지 그가 기인이라는 평판을 받았고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있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를 마땅치 않게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비나에게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배반이라는 태도는 하나의 자신의 신념으로 형성된 것이에요. 사실 이 배반이라는 개념은 사비나에게 이 배반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회의 고착화된 이념이나 에토스에 대한 저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프란츠에게 그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가치이고 배반은 부정적 가치인 반면에 이 공산주의 혹은 가부장적 전체주의 키치 아래서 성장한 이 사비나에게 충실은 부정성이고 배반은 긍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비나에게 배반은 줄 바깥으로 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고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사비나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래서 줄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 키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즉 자본주의적 키치, 즉 다시 말하면 질서화된 체제의 상투적 언어로부터의 탈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이 프란츠의 이 맹목적이고 숨막힐 것 같은 사랑에 직면하면서 그녀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배반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그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사비나가 프란츠와 결별을 구하기 전에 그 상황을 작가 쿤데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배반의 황금 나팔 소리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이 부름에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비나는 궁극적으로 아내도 아이도 가정도 없는 공터, 즉 헤라클레스의 빗자루가 쓸고 지나간 멋진 공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또 사비나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인생의 드라마는 항상 무거움의 은유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e drame d'une vie peut toujours expliquer par la métaphore de la pesanteur.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비나는 키치를 위해서 상투적인 일상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녀는 오히려 이 동일한 것들의 반복인 이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미학적인 삶을 선택했고요. 그 미학적인 삶에 수반되는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와 공허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쿤데라는 사비나의 입장을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그녀의 드라마는 무거움의 드라마가 아니라 가벼움의 드라마였다. 그녀의 어깨 위에 지어진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대목은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 밀란 쿤데라가 자신의 화신인 사비나를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비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를 매장하고 프라하로 돌아오면서 전보를 받았는데 그녀의 아버지도 어머니의 사망의 슬픔에 겨워서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비나는 처음으로 병적일 만큼 그녀에게 엄격하게 되었던 아버지를 이해했으며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배반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원래 남편에게 그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번 이 배반, 트라이종, 비트레이얼의 순간들이 그녀를 들뜨게 했고 그녀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끝에는 여전히 또 다른 배반의 모험이 펼쳐지는 즐거움을 그녀의 가슴에 가득 채워주곤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배반의 여행이 끝날 때 부모와 남편과 조국까지도 배반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부모도 남편도 조국도 사랑도 없어졌을 때 배반할 만한 그 무엇이 남아있을 거라는 회의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공허가 그를 둘러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허가 그녀가 버린 배반의 목표였는가를 자문해 봅니다. 그러나 누구나 욕망하는 자는 그가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사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가는 그녀의 배반의 목표는 아마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l'insoutenable légèreté de l'être, 이게 뭐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소설의 제목이면서 밀란 쿤데라가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했던 가치였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밀란 쿤데라는 자신의 화자이면서 자기 자신의 화자이면서 작가인 동시에 자신의 도플갱어로 바로 사비나로 설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파리에 온 지 3년이 지난 뒤에 보헤미아로부터 토마시 아들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편지는 뭐냐면은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에 몇 해 동안 토마시가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인근 마을로 가서 조그만 호텔에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그만 계곡 아래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받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녀를 과거와 연결해 주던 유일한 마지막 끈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편지에서 이 문장, 그들은 자주 인근 마을로 가서 조그만 호텔에서 밤을 보내곤 했다라는 이 문장을 보고 사비나가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사비나는 토마시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전경 그리기에 서툰 화가가 그린 가짜 무대 장치처럼 거기에는
돈 후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대 장치 틈 사이로 트리스탄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돈 후안이 아니라 트리스탄으로 죽은 것입니다. Il était mort en Tristan, pas en Don Juan. 이게 트리스탄이라고 하는 이 신화 속의 인물은 자기 연인을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먹고 같이 연인과 같이 죽는 그런 자기 사랑에 충실한 그런 남자고, 돈 후안은 천하의 바람둥이 아닙니까? 그렇게 컨트레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6부의 대장정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대장정 첫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스탈린의 아들 야코프가 독일군에 잡혀서 포로가 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실 실화인데요. 이 부분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야코프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같은 영국 포로 장교와 자주 다퉜는데요. 하루는 야코프가 화장실 청소를 게을리해서 모든 포로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자 급기야는 폭력으로 변하고, 야코프는 그동안 쌓였던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에 고압 철조망으로 달려들었고, 독일군 경비병이 쏜 탄환에 맞아서 철조망에 걸쳐서 죽었습니다. 이 아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로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탈린의 아들 야코프고, 그 주위를 독일군이 장교들이 둘러싸고 있군요. 그런데 작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코프는 이 배설물이 발단이 돼서 고압 철조망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인간이 배설물보다 못하다니 이것은 인간 존재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작가는 또 이 배설물을 위해 죽는 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또 반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전쟁사를 돌이켜보면 단지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 영토 확장을 위해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죽음은 어떠한 승관 의미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탈린 아들의 죽음은 인류의 그 바보 같은 전쟁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형이상학적 죽음에 속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형이상학적 죽음, La chair mort métaphysiqu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어려운 이론을 들이대는데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스탈린의 아들은 저울 한쪽에 배설물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몸을 다른 접시 위에 올려놓았으나 저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끄떡도 하지 않고 이 평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에 따르면 이 야코프의 시체가 더 무거워서 그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의 배설물은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을 또 평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혐오하거나 누가 누구를 또 편협하게 좋아하거나 이런 측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치적 인간들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충족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몸의 일부인 이 배설물들은 그런 기치와는 다른 숭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 저도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다면 배설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가? 잘 몰랐는데, 결국은 이 작가는 인간의 그 어리석은 폭력보다는 배설물이
더 숭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그 육부 대장정의 한 1장에서 한 7장까지를 전부 이 배설물에 대한 얘기로 채우고 있는데, 자, 그래서 쿤데라는 이 대목에서 배설물에 대한 얘기를 아주 길게 이어가는데요. 기독교에서도 인간의 모습을 갖춘 신도, 창자를 가지고 있을 테고 배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로 나아간다면 신학적으로 복잡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은 배설물에 대한 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배설물을 우리 생활의 질서를 망치는 비천한 사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흥분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전통을 우리가 성 어거스틴도 이 배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똥과 오줌 사이에서 태어난다. We are born between shit and piss.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인간이 원죄를 지니고 있다. 우리 인간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비하적인 의미가 기독교적인 원죄의 의미와 이렇게 뒤섞여서 말한 것이라고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과 관련된 배설물, 똥, 오줌, 타액들을 우리 생활에서 추방해야만 하는 혐오스러운 대상,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언어로는 object, 즉 subject, 주체도 아니고 object, 대상도 아닌 object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천한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object를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는 사고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삶의 체제를 쿤데라는 바로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동의, 즉 이것을 키치라고 불렀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즉 우리 인류는 그동안 인간의 몸에 지닌 배설물, 항상 인간은 똥을 자기 몸의 일부에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경수, 그리고 피와 땀, 정액 등 이런 비천한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봐서 눈으로 봐서 혐오스러운 것은 우리 몸의 일부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추방하고 배제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쿤데라는 이 키치를 아름다운 가면, 르 마스크 드 보테 혹은 마국간으로 개조한 성곽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집단 행진, 북한에서는 아직도 빈번하게 실시하는 이 군사 행진, 우리나라도 아마 올해 실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키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비나가 미국에 이주해서 어떤 상원의원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을 때 그 상원의원이 하는 말에서 키치를 느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잔디밭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가 사비나에게 말합니다. 그는 체육관, 잔디밭, 그리고 그 위에서 뛰어가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 애들을 봐요. 내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비나는 마치 자기가 태어난 체코에서는 풀도 자라지 않고 아이들도 뛰어놀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비나는 이 상원의원의 모습에서 마치 공산국가인 체코 프라하 광장 연단에 서서 그의 발 아래에서 행진하는 군중들을 보며 상투적인 미소를 짓는 독재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키치의 왕국에서는 가슴이 독재를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 공간이 획일화되고 SNS나 TV로 성공한 연예인들의 생활상이 퍼져나가면서 자본 축적 방법과 우리의 감정과 정동조차 획일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도 역시 키치적 삶의 일종입니다. 이를 흔히 감정 독재주의라고 하더군요.
특히 정치인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서민인 척하는 것, 그리고 성공한 운동인들과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시선 앞에서는 서민인 척하는 것. 쿤데라는 바로 이러한 예를 직접 들고 있어요. 이 6부에서.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키치의 전형, 아름다운 가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치 개념은 인간의 몸의 일부인 배설물과 월경수는 결코 비천한 사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생존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수만 년 동안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고 배제하는 삶의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이 키치는 이 권력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비루함과 비겁함, 속물 근성을 감추기 위한 이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키치를 이렇게 또 정의를 하죠. 어떤 지적 노력이나 거리감 혹은 순화 과정도 없이 즉각적인 감정의 충만감을 표출하는 것. 마치 누군가가 모든 것이 공급되는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키치의 개념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비루함을 은폐하면서 상투적인 기표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위를 숭고한 기표로 전환시켜서 듣는 사람, 대중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어설픈 카타르시스로 표상하는 비루한 행위, 위선, 과장, 진정성 없는 것, 이런 비루함과 같은 명사와 연관됩니다. 자, 오늘날 정치권이 사용하는 온갖 기표들, 단 하루도 못 가서 거짓으로 밝혀되는 기표들을 일단 입 밖으로 내놓고 나중에 합리화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 키치에 대해서 밀란 쿤데라는 당시 프랑스에 살면서 1965년 불가리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정신분석학자이면서 소설가인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쿤데라가 이 소설에서 정의하고 다룬 키치 개념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 개념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다양한 언론에서 불가리아 과거사위원회가 자국 출신의 프랑스 여성 철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과거 사비나라는 암호명으로 불가리아 국가보위부소속 협력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하거든요. 이 소설에서도 사비나라는 여성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비나라는 여성의 인생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또 소설의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봐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옹을 설명하려면 락강을 또 언급해야 되는데, 락강은 인간이 모성에 의존하는 상상계와 단절해야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징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테바는 상상계 초기 단계, 즉 언어 이전의 단계를 기호계로 상정하고, 이 기호계에서 어머니와 육체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들, 젖가슴이라든지 엄마의 타액이라든지 자신의 배설물이라든지 태아 때 느낀 리듬,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징계와 기호계 사이의 단계를 코라, 혼돈 단계라고 말하고요. 즉 가부장적인 질서인 상징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성, 즉 여성을 중심으로 한 혐오스러운 물질을 추방해야 될 대상이라고 규정짓는데, 사실은 반대로 이 비천한 물질들은 오히려 상징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받쳐주는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젝트는
눈물, 타액, 배설물, 오줌, 토사물 등 비천한 물질이라는 뜻이고, 아브젝트용은 서브젝트, 주체도 아니고 오브젝트, 객체도 아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코라는 모성적인 육체와 동일시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공간, 즉 태아에게 자궁과 같은 공간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존재를 지탱해주는 이 비천한 물질을 생활계에서 추방하려는 이유는 powers of horror, 즉 우리말로는 공포의 권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바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시용의 요점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 육부의 대장정에서 왜 작가인 밀란 쿤데라가 이 배설물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끌고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비나가 겪은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키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이 사비나가 파리에서 어느 정치단체 제안으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의 사례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 전시회 작가인 사비나에게 전시회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요. 그녀의 사진을 싣고 그녀의 사진 앞에 철조망이 그려져 있었고, 책자 안에는 그녀가 체코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신적 불의에 대항해서 싸워왔으며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다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원본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She had struggled against injustice and she's been forced to abandon her breathing homeland, yet was carrying on the struggle. 그리고는 그녀는 자유를 위해서 그림으로 투쟁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쿤데라가 적시했듯이 키치는 정치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은유나 단어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녀는 이 안내 책자 내용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My enemy is Kish, not communism. 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키치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미국의 문학비평가 졸란타 바르브리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부터 자유주의 국가로 망명한 망명자들에게 마치 동정어린 사면을 해주듯이 그들의 망명이라는 숭고한 에토스를 키치라는 아주 하찮은 파토스로 축소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파리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아예 자기가 체코 출신인 것도 말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키치로 만들려는 그런 실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 3부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회에서 키치는 엄청난 가부장적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요. 키치는 대세에 예속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키치는 기존의 사회 질서, 즉 전체주의적 문화 패러다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허구적인 파토스는 이제 감정 혹은 정동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쿤데라는 이 소설에서 키치를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의 원천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감정의 의도적인 기준, 인위적이고 상투적인 감탄과 감동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감정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이나 자본주의 이념 어느 것도 이념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단지 진정성이 담지된 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지 어떤 주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설픈 이념으로 유권자들을 갈라치게 하고, 바로 이런 게 전형적인 키치죠. 한마디로 자신의 비루함을, 속물성을 감추기 위해서 숭고함을 앞에 내세우는 유치한 사회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런 확증 편향적 전략에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일부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실수를 역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고 개인들은 선하지만 그 개인들이 집단을 형성하면 악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사회의 수레바퀴가 영원히 회귀되는 것입니다. 이는 니체의 영혼회귀가 차이나는 것의 반복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7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7부의 제목은 카레닌의 미소입니다. 이 카레닌은 제1부에서 그 토마스가 테레사를 위해서 강아지를 하나 사주지 않았습니까? 그 강아지의 이름을 카레닌이라고 지었고, 카레닌은 이 안나 카레리나라는 소설에서 안나 카레리나의 원래의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브론스키를 만나기 전에, 브론스키와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원래 결혼 생활을 하던 남편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어떠한 충동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려는 그런 인물로 안나 카레리나에서 이게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토마시와 테레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서 테레사는 행복했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었습니다. 토마시와 그녀는 함께 있으며 홀로 있게 되었다. 이 홀로라는 말은 고독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그 고독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들이 예전 친구나 지인들의 모든 접촉을 단절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들은 이 파티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서 스텝을 밟으며 오고 갔다. 테레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이 토마스가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불빛에 놀란 커다란 나방이 전등 깃에서 빠져나와 방 안을 맴돌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전등의 주변을 날고 있는 불나방의 비상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비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고 있는 이 나방은 죽음의 무게에 짓눌린 가벼움이 되고, 들려오는 음악은 예술에 의해 고양된 무거움이 되고요. 음악이 형식이라면 나방의 죽음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예술과 자연은 인간 조건의 기쁨과 슬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토마시와 테레사의 죽음에 대한 복선은 이 소설의 첫 부분부터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안네 카레리나의 첫머리를 언급한 부분인데요. 안네 카레리나와 브론스키가 처음 마주친 장소가 마침 만나기 직전에 누군가 기차에 치여 죽은 기차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 끝부분에서 안나 카레리나가 기차에 치여 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궁극적으로 한 마리의 순한 토끼처럼 테레사의 품으로 돌아와서 돈 주왕이 아니라 트리스탄의 충실한 죽음을 죽는 토마시와 테레사의 전원 속에서의 목가적인 사랑과 행복은 비록 그것이 짧은 지속으로 끝났지만 영혼으로 가는 한순간을 표현한 것이죠. 더욱이 토마시와 테레사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은 주인공 사비나의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컨트레스트를 보이면서 더욱더 돋보입니다. 따라서 이 크베토슬라프 후바디크라는 체코의 문학비평가는 토마스와 테레사라는 이 두 등장인물에 대해서 작가 밀란 쿤데라가 20세기 후반의 유럽 문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연인들 중에 한 쌍을 창조했다라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즉 원래 파르미니데스에서 가벼움은 존재의 자명성, 유의성, 자발성을 의미했었는데 사비나에게 있어서 그 가벼움이 무관한, 무의미, 그리고 무를 말하는 공허로 변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의 작품 중에서 오늘은 3부와 6부와 7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